9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알려지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7년 만에 구속제도가 개편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관과 변호사 측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조건부 석방제가 어떤 제도이고 찬성 또는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 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내걸고 풀어주는 보석제도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단계에 도입해 구속 없이 바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 대체적으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곤 했지만 이는 일도양단식이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에 조건부 석방제가 도입되면 영장을 발부한 뒤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대안 역시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81.8%, 변호사의 94.4%가 조건부 석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지의 법무법인 기세 변호사는 이러한 조건부 석방제도에 찬성한다며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잖아요. 아직은. 그 사건에서는 불필요한 구속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석방 제도가 사실 잘만 활용하면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검찰은 조건부 석방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간 국내에서 여러 차례 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유전석방, 무전구금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부유층 인사들은 보석 조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구속 후 수사하는 것과 보석 등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 수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아무래도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되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후영장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영장은 어차피 신병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영장 청구되는 거니까 그 체포영장에서 체포됐거나 긴급 체포됐거나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사후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검찰 측에서는 이제 사후영장, 현행범 체포나 체포영장, 긴급 체포에 의한 체포된 피의자를 그냥 순간에 석방해버리면 아무래도 수사에 방해가 생길 수 있겠죠. 이외에도 조건부 석방으로 인한 처벌 약화, 영장을 기각해야 할 사건에서 되려 조건부 석방을 명하는 변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 부작용을 고려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만 제도의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떻게 되었든 결국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가서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주요 참고인 등에 의해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 그 재범을 범한다면, 범죄를 또 범한다면 그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조건을 붙였을 때 그 조건이 결국 그 구속된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도망해서도 안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범죄를 범해서도 안 되고 주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완벽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지만 이 제도의 효과성이 있을 것 같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결론나면 바로 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간 이어진 구속제도가 개편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해당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법률 자문을 맡아서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우선 이 지사 관련 논란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자산관리사 자격으로 참여한 회사입니다. 네. 화천대유는 출자금 대비 약 1,000배에 이르는 총 4천여억 원을 배당받아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이 지사를 겨냥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A씨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자 권력형 비리 세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 대선 캠프는 곧바로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 전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지사 캠프가 고발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검찰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단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권 전 대법관이 해당 의혹에 지금 얽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같은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월 1,500만 원, 연간 약 2억 원의 고문료를 받고 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 등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많이 해주셨다며 특히 권 전 대법관님은 대장지구 북측 송정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후 수뢰죄,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좀 이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사후수액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할 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겁니까? 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 7대5의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냈을 뿐만 아니라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후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취업을 한 겁니다. 대가성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월 1,500만 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며 판결과 관련된 사후 수뢰죄로 의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대가성이 있었냐 여부는 아직 의심인데 그런데 지금 권 전 대법관이 오늘 고발을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명 도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세간에서 화제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고문으로 취업하여 연 2억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는 사후 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권 전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사후수뢰죄 외에도 지금 공직윤리법 위반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공직자의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이사, 고문, 자문 등도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되는데요. 취업심사 대상 기관은 이 자본금 1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권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있던 화천대유는 자본금이 3억 1,000만 원 정도여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직자 윤리위를 관장하는 법원 행정처 측은 화천대유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 애초에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해서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입장과 함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자본금이 10억 원이 안 된다라는 명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을 한 이후에 변호사 등록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협에 등록을 해야 변호사로서의 정식 개업이 가능한데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자문 등 변호사 업무를 처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유무죄를 떠나서 이 대법관 출신 고위 공직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좀 지탄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법, 오늘은 독립금융상품 자문업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새로 도입되는 독립금융상품 자문업 등록 매뉴얼을 공개했죠? 네, 최근 금융위원회는 독립금융상품 자문업 등록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상품 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이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로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되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네. 금융상품 취득을 위해서 이제 자문 비용까지 지급을 하고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잘 정착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영국이 IFA 제도 도입 시에도 처음에 동일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영국의 IFA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 상황입니다. 네. 또한 그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업무 범위가 넓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입니다. 네. 기존에 자본시장법상 이제 투자자문업이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투자자문업은 주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자문만을 하는 반면에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업권과 상품을 가리지 않고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 업종은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네.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 대출, 펀드, 보험 등 모든 종류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예금의 경우에도 자사의 예금만 상담할 수 있고 네. 펀드나 보험의 경우에도 이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와 영국은 아무래도 금융 문화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취급 가능한 상품의 종류가 많다고 하여 금융 소비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고 상담료를 지급하면서 상품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자문이라고 하면은 전문가가 이제 우리한테 말로 설명을 해주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기가 좀 쉬운데요. 이 자문 서비스가 핀테크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네, 얼마 전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금융 플랫폼의 경우 업무 상당수가 자문이나 중개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으로 네. 시장이 술렁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하여 금융 플랫폼의 업무를 금융 자문이나 중개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네.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고 네. 금융 업무를 하니까 반드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했었는데요. 네. 독립금융상품 자문업 제도가 그 적절한 균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의하여 네. 라이센스를 이제 취득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금융업을 상정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플랫폼에서 일을 준수하기에는 좀 과도한 규제가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일반적으로 자신이 만든 금융상품의 취급을 원칙적으로 그 자신이 만든 것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또 판매 부분만 놓고 보면 또 업무가 제한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독립금융
금융상품 자문업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자문만을 전문적인 업무로 하다 보니까 자문이 중립적으로만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와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접촉점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네. 그 외에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습니다. 네. 이는 플랫폼의 역할과 일치해서 플랫폼의 혁신성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미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이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좀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 관련 업무를 하면서도 네. 규제를 받지 않던 영역은 이제는 일정한 수준의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해야 하는 산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는 전통의 금융업은 아니지만 네. 금융과 관련해서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자격에 기반한 것인지 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플랫폼이 운영되는데 해당 플랫폼에서 금융 소비자의 금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 등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는 금융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일종의 라이센스를 취득할 것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법률상 라이센스 취득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라면 신뢰를 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금융소비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만약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하신다면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통제가 되는 업체로서 비교적 좀 신뢰가 가능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라이센스가 없는 업체와 거래를 하신다면 네. 이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앞으로는 금융 관련한 뭐 유튜브나 플랫폼 등을 이제 이용할 경우에도 이 라이센스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2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회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10월 28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